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304페이지 가보시죠. 무슨 내용이 나온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봤느냐? 사업 시행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럼 사업 시행자가 할 일이 뭐라 그랬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그걸 무슨 얘기를 한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사업 시행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뭐 받으러 간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가 받고 그 사실을 고시하였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게 우리 등산으로 따지면 어디에 올라서는 것이다? 정상, 산 꼭대기에 올라서는 것. 이게 바로 사업 시행 인가예요. 즉 처음에 뭐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 추진회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추가라고 이렇게 올라온 과정은 사업시행 인가 받기 위해서 뒤져라고 올라온 겁니다. 이제 뭐 받았으니까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고 인가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된다? 내려가면 되는 거죠. 인가 받기 위해서 이제까지 고생한 거고 이제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고 인가받았으니까 인가받은 대로 이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럼 우리 등산할 때 보십시오. 산 정상에 올라서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야호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하자? 내려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쪽 능선으로 내려갈 것이냐 저쪽 능선으로 내려갈 거냐 이쪽 계곡으로 내려갈 것이냐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 이걸 보고 말한다.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이쪽으로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아까 사업 시행 방법에 관한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산정상에 올라서서 이제 가려면 먼저 신발끈부터 새로 맨다. 맞죠? 그 다음에 수통에다 물 채운다. 모두 챙겨야 된다. 이제 내려가다가 또 탈전하면 안 되니까 초콜릿 같은 것도 챙기고 육포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개들이 먹는 육포 챙기면 안 돼요. 사람들이 드시는 육포를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런 육포 같은 것도 챙겨가지고 이제 뭐하자? 가자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죠? 내려가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 시행을 위한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사업 시행한 조치라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재 304페이지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시공자부터 선정하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게 여기 나온 겁니다. 자, 건설 이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제로 주택을 부시고 새로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냐? 바로 사업 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사업 시행자는 뭐죠? 사업의 주체입니다. 즉 아까 누가 했었죠? 조합. 원칙적으로 조합을 설립하는데 조합이 벽돌 쌓고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 벽돌 쌓아 올리는 건 누가 한다? 시공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하고 시공자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공자는 실제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주체. 내가 사업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직접 하는 주체를 사업 시행자로 부르죠. 그래서 원칙 누가 한단다? 우리 조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죠?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 뭐 이런 자들이 있었죠. 지정개발자 등 이런 자들이 사업 시행자로 되는 것이고 시공자라는 건 따로 선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시공자 선정에 관한 거로 들어가 보죠. 그럼 첫 번째 여기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한단다? 여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뭔다? 이땐 조합의 시공자를 선정한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중에 조합이 있고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있고 누가 있다? 토지등 소유자 이렇게 3명 있습니다. 그 중에 조합은 언제부터 시공자를 선정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그렇죠? 조합 설립 인가가 먼저입니다. 요거는 시간차로 본 겁니다. 먼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인가를 받고 조합이 설립됐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뭔다? 요거 특히 얘들은 자기들이 사업 시행자라고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서 사업 시행자가 뭔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 조합이 먼저 설립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있는데 순서는 이렇게 나눠놓고 조합은 언제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바꿔달라고 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만 돼도
시공자 좀 선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돼야 비로소 그때부터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경제입찰 방법으로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경제입찰 방법으로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때 누구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오는 건설업자들, 현대건설, 대림건설, GS건설, 뭐 건설회사 있죠? 삼성건설, 걔는 건설업자나 또는 주택법에 보면 등록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자들이서 그런 자들은 등록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몇몇밖에 안 된다? 100명 이하밖에 안 된대. 작은 규모죠. 조합원이 100명 이하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무슨 방법을 한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즉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경제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 숫자가 100명 이하밖에 안 되면 국장이 정하는 경제입찰 방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정관에서 따로 정했다면 이 말이야. 바로 정관은 조합이 작성한 규칙이라 그랬죠? 조합이 작성한 규칙에서 정관에서 사업시 어떤 시공자 선정에 관해서 따로 규정한 게 있다면 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숫자가 몇 명일 때 100명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장운수나 주택공사나 지정개발자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사실은 이게 세 번째로 돼 있고 조합 다음에 토지 등 수자가 먼저 나오거든요. 우리 법주문에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 이 시공자 선정 순서로 본다면 조합설립 인가가 먼저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다음이고 사업시행 인가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순서로 본다면 이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먼저예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순서대로 보자. 먼저 토지 등 수자가 사업시행자일 때는 언제부터 시공자를 선정한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인 건 어떤 사업분이 했었죠?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만 누가 사업 이때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 그랬죠? 다른 사업은 안 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된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시행된다 그랬었고 그때는 그 상가 건물의 빌딩 주인들 또는 공장 주인들끼리 모여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자들은 바로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아야 그 이후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시공자 선정하는 방법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됐습니다. 이때 규약이 뭐 있었죠? 앞에서 지난주에 했었는데 규약 우리 정관등이라는 용어 정의가 있었고 정관등에는 세 가지가 있다. 조합이 작성한 정관이 있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작성한 규약이라는 게 있었고 시장운수 등이 작성하는 뭐가 있었다? 시행규정 세 가지가 있었죠. 그중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작성한 규칙을 뭐라 부른다? 규약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그 자기들이 작성한 규칙인 규약에서 어떻게 시공자를 선정하는지 그 방법이 그 규약에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들은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또는 지정개발자라는 사업시행자들이 쥐들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언제부터 할 수 있다? 자기들 시장운수나 주택공사나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입니다 라고 자기들이 사업시행자라는 사실을 지정고시한 이후부터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때 주민대표회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에서 경제입찰 방법으로 추천한 자를 그때는 시공자로 선정하는데 이때 경제입찰 방법으로 추천할 때 경제입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일반 경제입찰, 제한 경제입찰, 지명 경제입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회라는 게 있는데 이 주민대표회가 뭐냐면 원래는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들이 조합을 설립하려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쳐봤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어떻게 설립하지? 하고 알려고 인터넷 사이트 정비사업 조합을 쳐봤더니 뭐가 나오더라? 조합장이 다 해먹었단다? 조합원들끼리 분쟁이 발생해서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뜨더란 얘기입니다. 뭐야 이거 조합을 설립해봤자 누가 다 해먹는다?
조합장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해먹는다. 또는 조합원들끼리 분쟁이 발생해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고 해서 사업 시행은 뒷전이더라. 그런 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리 조합 설립해서 하느니 차라리 누가 했으면 좋겠다?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하기를 원해야 되겠다. 우리 하지 말자. 조합 설립하지 말고 우리 공공시행자인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하게 하고 우리끼리는 모여서 뭐만 구성한다? 주민대표회라는 걸 구성하겠답니다. 이 주민대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화과정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우리 책에 들어있는데 어디서 끝나죠? 조합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주민대표가 바로 나옵니다. 그거까지는 이번에 기본 강좌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심화과정에서 볼 겁니다. 그때 주민대표라는 걸 구성합니다. 누가 할 걸 원하지 않고 토지동수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즉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누가 하기를 원한다?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해놓고 지들끼리 토지동수자들은 모여서 주민대표회라는 걸 구성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때 주민대표회가 구성되거나 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라는 게 있죠. 이 토지등 소유자 또 전체회는 또 뭐 누가 사업을 시행할 때 구성하는 거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일 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일 때는 원래 신탁이라는 개념이 뭐죠? 우리가 신탁개발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탁개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 땅을 개발업자한테 넘겨줍니다.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대신 네가 개발을 해놓고 소유권이 너한테 있으니까 네 명의로 하니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개발하랍니다. 그래서 개발된 땅을 나중에 다시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게 신탁개발이랍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일단 신탁업자한테 넘겨놓고 신탁업자가 개발이 끝나면 다시 토지 수익자에게 그 개발이 끝난 땅을 다시 넘겨주는 것, 이걸 신탁개발이라고 하죠. 그때 신탁업자가 전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신탁업자한테 우리 땅을 다 넘겨줬잖아. 그렇다 해서 실제로 다 넘겨준 거 아니야.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유는 네가 개발해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업자는 사업 시행자이고 다시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뭘 구성한다?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걸 구성합니다. 결국 주민대표회는 누가 사업시행자일 때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주민대표라는 걸 구성하고 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일 때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다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는 걸 구성하는데 바로 이때 주민대표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누구를 시군자로 선정합니까? 그때 시군자 선정을 자기들이 본다? 그래서 경제처바로 추천을 받아야 그 자가 시군자가 됩니다. 따라서 누가 사업시행자일 때만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또는 지정개발자 중에서 특히 신탁업자 그 자들이 사업시행자일 때는 주민대표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에서 시군자를 뭡니까? 추천해 줍니다. 그때 시군자를 추천할 때 어떤 식으로 시군자를 추천하느냐? 경제입찰 방법으로 합니다. 그때 경제입찰은 세 가지가 있다. 제한경제입찰, 그다음에 일반경제입찰, 제한경제입찰, 지명경제입찰 세 가지입니다. 일반경제입찰은 자 이거 시공자 되고 싶은 사람들 와! 라고 해서 시공자 자격 있는 사람들 다 자격이 있어서 다 올 수 있는 것. 일반경제입찰. 제한경제입찰, 연간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건설 수주 실적이 얼마나 되는 것,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 그 자들만 니들은 시공자 선정으로서 해줄 테니까 와봐라. 시공자 선정하기 위한 자격을 줍니다. 그게 아니고 지명경제입찰은 어떤 건설업체, 어떤 건설업자 니들 셋만 여기 입찰하라. 그때는 그건 지명경제입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뽑아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경제입찰이든 제한경제입찰이든 또는 지명경제입찰이든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한 자를 그 자를 반드시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거. 이게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 할 때 그때는 주민대표나 토지등소유자 전체에서 경제입찰 방법으로 추천을 받으면 그 추천받은 자를 반드시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세 가지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것들. 이때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 사업시행자하고 누구하고 선정된 시공자하고 공사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그때 뭐 넣어야 됩니까?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선정된 시공자하고 공사계약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거기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병행한다라는 말이죠. 즉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계획을 짜를 때 그 시공자한테 뭐까지 만다? 철거공사에 관한 것도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요. 시공자 선정 따로 하고 철거자 따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어떻게 한다냐? 자, 기존의 아파트 있던 거 이거 철거해야 되잖아. 낡아 빠진 아파트 이거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기 위한 철거자를 선정했더니 이 새끼들이 겉에만 살짝 철거해놓고 밑에 땅속에 있는 철거 콘크리트는 내버려 뒀습니다. 나중에 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시공자가 공사를 갔거든. 가보니까 웬걸 땅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철근 같은 게 그냥 콘크리트 같은 게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공사합니까? 안 들어가죠. 뭐랍니까? 야, 철거자 일로 와봐. 이게 공사 끝낸 거냐? 다시 철거해. 그랬더니 철거자는 뭐랍니까? 야, 이 정도 철거했으면 됐지. 나보고 얼마나 더 철거라고. 시공자는 더 뜯어내라고 시키고 철거자는 다 뜯어냈을까 못한다고 두세 개가 싸우느라고 2년 가버립니다.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대. 어차피 시공업자가 네가 철거도 같이 해야 나중에 그에 대한 하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철거하는 자와 시공자를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거기다 같이 포함시켜서 철거자가 시공자가 되고 시공자가 철거자가 되고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철거 공사가 시공자가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는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있죠? 임시수용시설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임시수용 설치는 뭐냐면 무슨 사업에서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만 있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라 그랬죠? 달동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변경건축이 과도하게 밀집되는 지역에서 시행되죠.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변경건축은 밀집되는 지역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완전 개판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약간 개판은 주택 재개발 사업 이랬었죠. 바로요, 완전 개판인 지역과 약간 개판인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된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누가 계시더냐? 이 안에 있는 분이 누구랍니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이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뭐였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이분들 뭐 해야 됩니까? 나가주셔야 되잖아. 그럼 이분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분들 어디에 나가서 머물도록 해줄 것이냐 이거죠. 원칙은 어떻게 한답니까? 원칙은 임대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을 융자 알선해 주는 걸 먼저 합니다. 그래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무슨 사업에서만 그렇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만 그렇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까지야,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까지도 실제 먹은 사람들만 거주하겠던 분들에게만 뭘 만들어준다? 그 부근에 뭐가 있다면 임대주택이 있다면, 이런데 임대주택이 있으면 그 임대주택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전세자금 융자선이죠. 이게 주택자금 융자선이라는 건 보통 전세금을 줘요. 그래서 주변에 들어가서는 전세자금 1억 5천, 2억 이렇게 주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있으랍니다. 이게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주변에도 만들어주는데 임대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또는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을 해줘서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근데 누가 있는 거?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주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1000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가정하자. 자, 여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이 안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어디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자, 이때 몇 명이 있었더냐? 여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1000명이 있었다 그러죠. 그럼 그 1000명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첫째는 어디다 만들어줬다? 아까 임대주택 건설하거나 또는 거기에 임대주택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또는 전세자금, 주택자금 융자선에서 주택 전셋집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500명이 걸리 들어갔다고 가정하죠. 그럼 1000명 중에서 500명은 걸리 들어갔고 나머지 500명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있으라면 되죠? 서울역 지하도에 가 계시라면 되죠. 그럼 서울역 지하도 가서 2년만 살고 계시래. 그러면 다 짓고 나면 다시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가서 니들한테 주택을 줄게. 말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머지 500명을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여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심지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시설이나 토지를 뭐한다?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임시수용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걸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땅에 보니까 여기서 무슨 사업이 시행되죠?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합니다. 이 안에 몇 명 있단다? 1000명 있었는데 그중에 500명은 주변에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하거나 또는 전세주택에 들어가게 했었죠. 그럼 나머지 500명 남았는데 이 500명을 어디다 넣자? 여기 보니까 빈 땅이 있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누구 거랍니까? 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단체, 심지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시설이나 토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기다 임시수용소를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일시 사용입니다. 그때 특히 누가 갖고 있는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신청을 받으면 국가나 지방자치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신청을 받았죠. 사용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그 사용을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누굴 찾아왔습니까? 이 땅 주인이 누구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래. 그럼 사업시행자가 여기 있는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고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자들이 누굴 찾아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와서 야 니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시설을 뭐로 쓰겠다? 여기 임시수용소를 설치해서 우리가 좀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죠. 그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그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유라는 건 이미 제3지역에 매각을 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줬다?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 이에는 사용을 거절할 수 없고 그때 사용료하고 대부료도 뭐한다? 면제합니다. 즉 달동네나 가난한 동네나 허름한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건 의무야.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대부료도 받지 말랍니다. 그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 대부료 받지 말고 그것도 공짜로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걸 조심하시죠. 그럼 나중에 여기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공공단체하고 개인들이 갖고 있던 토지나 시설이 있었겠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거기 있던 이 시설들 다 철거하면 언제까지? 정비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그 완료한 날부터 며칠 내? 30일 내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원사회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제 재개발하고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완료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임시수용소 설치했던 이것들 30일 이내에 뭐 하라는 얘기야? 원상 회복을 하랍니다. 원상이 말하는 건 뜯어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이거 뜯어내라는 얘기야? 그걸 30일 내에 해야 된다죠. 그랬더니 뜯어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손실이 봤다면 그런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는 그걸 보상해야 합니다. 이때 손실보상은 누구 것만 한다? 공공단체하고 개인 입은 손실만 보상해 주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은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임시수용 설치에 관한 건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가난한 동네에서 사업이 시행될 때 이 안에 누가 있단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첫째 방법은 어떤 게 있단다? 임대주택을 시설이 있으면 거기 임시거주하게 하고 전셋집이 있다면 전셋집에 주택자금 융자해서 들어가게 해주라. 그래서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머지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라. 500명 있다면 그 500명은 어떻게 할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단체, 개인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시설이나 토지를 뭐한다? 임시수용소를 설치해서 이걸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강제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국가하고 지방자치는 그 사용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 사용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하고 대부로는 뭔다? 면제해준다. 그러고 공공단체나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건 돈 받아요. 그건 받아도 돼. 어쨌든. 근데 여기에 공사가 다 끝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이 다 끝났죠? 그럼 정비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기 임시수용소를 설치했던 것들 있죠? 그걸 철거하고 원사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단체나 개인이 거기에 모였다 손실이 봤다면 그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은 보상해주고 국가나 지방자치나 입은 손실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취득 또는 사용이라는 건 뭡니까? 사업시행에 의한 조치로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더니 필요하다면 정비사업에서 필요하다면
강제로 그런 토지나 건축물을 모았다 권리 등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용이란 말 대신에 취득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취득이란 말을 쓰죠? 원래 취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협의 취득이 있고 두 번째 강제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 취득이라는 건 토지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여기다 이런 공익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당신 땅을 저한테 내놓겠습니까? 저한테 파실래요? 그랬더니 얼마 줄 건데요? 평당 100만 원이요. 그랬더니 토지 소유자 뭐죠? 그렇죠. 뭐 국가를 위해서라면 뭐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희생해야지 하면서 애국자인 분이 도장을 꽉꽉꽉 찍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협의 취득을 하죠. 반면에 강제 취득은 뭐가 되죠? 수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취득이란 말을 썼는데 이때는 무슨 취득이죠? 원래는 강제 취득의 성격이야. 바로 강제로 사는 수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용의 개념을 보시면 돼. 같은 말입니다. 그 일시적으로 강제로 사용할 수 있다. 수용 옆에는 사용이 따라다닌다 그랬죠? 수용은 소유권을 뺏는 것이고 사용은 일시적인 점유권만 뺏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수용 사용인데 취득 사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취득, 토지, 물건 그 밖에 권리 등에 관해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해서 필요하다면 수용이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정비사업도 무슨 사업의 쪽이다? 공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이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있도록 한다? 강제로 살 수 있는 그런 취득하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시행자에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다만 무슨 사업에 있어서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 있을 때는 아무 때나 취득 사용하는 거 안 되고 언제만 재건축에서는 취득 즉 강제로 수용이 가능하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한정에서만 취득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 재건축 사업은 언제만 수용이 가능하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한정에서만 취득 또는 사용이 가능하고 무슨 사업에서는 가로택 정비사업에서는 뭐 할 수 없다?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가로택 정비사업에서는 수용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때는 뭐만 있다? 좀 이따 나오는 매도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중요한 것들이죠. 첫 번째 잘라요. 그런데 수용에 관해서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즉 공익사업법에 규정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규정하고 여기 정비법에서 규정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다르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정비법에 있는 규정을 우선하라고 됐습니다. 이게 법조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법이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정비법을 하자. 이 법, 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사에 관한 법률을 뭐한다? 준용한다 라고 됐습니다. 자, 이 말귀를 잘 번역해 보십시오. 이 법, 무슨 법? 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럼 무슨 말이야? 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우선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걸 적용한다? 공익사업법에 나오는 규정을 준용하라 이 말이죠. 결국 이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선 적용하고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수용과 관련된 일반법,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이 말이죠. 결국 두 개의 법에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정비법에 있는 걸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없는 것들만 나머지만 공익사업법에 있는 규정을 적용하라 이겁니다. 그럼 정비법에 있는 우선되는 규정을 뭐란다? 그걸 특례라고 하는 겁니다. 정비법에 있는 특별한 예외. 아까 특별한 규정이 있다 그랬죠? 그 특별한 예외. 이게 특례예요. 어디만 있는 거? 공익사업법과 다른 정비법에만 있는 특별한 예외가 있답니다. 그걸 특례라고 하죠.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접 및 고시가 언제부터 있는 것으로 보더냐? 우리 사업인접 및 고시가 뭐 있었죠? 벌써 세 번째 나온다.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 고시하는 것. 즉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게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교통부장이 그걸 심사해보고 그래 네가 하는 건 공익사업이 맞아? 공익사업을 인정해주는 거. 그게 사업인정이라고 그랬죠? 그 사실을 관부에다 고시하는 거. 그게 사업인정 및 고시입니다. 바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어야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그럼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더냐? 따로 이거는 공익사업이라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따로 국장한테 사업인정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에서 어디까지만 갔다?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우리 사업시행 인가받고 아까 고시한다 그랬죠? 바로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면 그때부터 사업인점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시장운수가 사업시행 인가권자거든요. 그래서 시장운수가 직접 지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는 지한테 셀프 인가 내줄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는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직접 사업시행 계획서를 고시해버리면 그때부터 사업인점이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답니다. 따라서 정비법에서는 따로 국장한테 사업인정 받으러 가지 않고 뭐만 있으면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사업인점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장운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자기가 직접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한 걸 수립한 걸 가지고 지가 고시해서 사업시행 계획서를 지가 고시하면 그때부터 사업인점의 고시가 있었던 것을 보죠. 왜냐하면 시장운수가 사업시행 인가권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가 지한테 셀프 인가 낼 필요가 없으니까 지는 실시계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바로 고시해버리면 그때부터 사업인점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재결신청. 재결신청이 뭐라고 했죠? 자, 보상협의를 하다가 토지수요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딜 찾아간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찾아가서 이 금액 좀 정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걸 뭐란다? 재결신청이라고 했었죠. 그때 이 재결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얘기죠. 원래 공익사업법에 보면 사업인점 및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해야 된다고 우리 전번에 배웠었어요. 국토법에서도 했고 도시개발법에서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1년 내에 해야 됩니까? 아니,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만 재결신청하면 되지 굳이 1년 내 할 필요는 없다. 사업시행 기간 이내만 재결신청합니다. 세 번째, 여기는 뭐로 줄 수 있다? 보상비를 주는 걸 수용이니까 보상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상비를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조성되는 대지건축물로 주는 현물 보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준공인가 받은 이후에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인가 받았죠? 그 위에 현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물이라는 건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다 주는 게 현물 보상인데 이거는 현물 보상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겠죠? 매도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매도 청구라는 게 무엇이더냐? 수용과 매도 청구 차이가 뭘까요? 예, 수용은 매도 청구다. 공통점은 강제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을 뺏는다는 건 공통점을 갖습니다. 수용도 강제적으로 뺏는 거고 매도 청구도 강제성을 갖는 겁니다. 다만 수용은 공익사업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익사업이 아닌 사업에서는 수용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매도 청구는 일정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매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차이점이 뭐 있을까? 첫째, 수용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 금액을 결정하다고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용은 금액에 대한 보상 협의가 서로 안 이루어지죠?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수요자가. 그때는 원래는 관할 토지 수용에다가 아까 뭐 들어간다 그랬죠? 재결 신청이 들어갑니다. 금액 좀 정해달라고 신청합니다. 반면에 매도 청구는 원칙적으로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가가지고 판사가 얼마 줘라라고 땅땅땅 금액을 결정해주면 그게 이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청구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법원에다가 보상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이것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매도 청구는 여기서는 어떤 사업에서만 매도 청구가 이루어지죠? 주택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만 매도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왜 그렇죠? 매도 청구라는 건 어쨌든 강제로 타인의 토지를 뺏는 거잖아. 어떤 경우에 있었죠? 요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우리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누가 조합원이었었습니까? 첫 시간에 나왔는데 조합원이란 원칙적으로는 토지 등 수요자인데 두 가지 사업,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각 사업에 먼저 동의한 자들, 즉 토지 등 수요자라고 다 조합원이 아니고 이 정비 구간에 있는 토지 등 수요자라고 다 조합원이 아니고 그 중에 사업에 동의한 사람들, 사업에 동의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 우리 조합을 설립하자 하는데 오케이 한 사람들 있었잖아. 그분들만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분들만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단지에서는 누가 동의했었죠? 과반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3, 과반수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동의한 사람들 그분이 조합원이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 그 사람들이 동의한 사람들 그분들이 조합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뭐 있었죠? 프랑스 파리에 간 사람들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 8, 2 그 사람들만 그게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죠? 니들은 조합 설립 안 한다고 했으니까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나한테 팔고 너 떠나. 이게 매도 청구입니다. 니들이 갖고 있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나한테 팔고 니들은 여기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업 시행하는 거에서 동의하지 않았잖아. 조합 설립하는 거 동의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니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나한테 팔고 니들은 여기 떠나라. 이걸 뭐란다? 매도 청구. 팔으라고 청구한다 이 말이잖아. 팔고 떠나라 이게요. 그게 매도 청구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죠. 그런데 무슨 사업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만은 하나가 더 있어. 뭐죠?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왜 그렇죠? 재건축에서는 누가 또 토지 등 소유자였었죠? 정비구역안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라고 됐었죠. 따라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고 그 자들이 조합원이고 그 중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진짜 조합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재건축에서는 정비구역안에서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다?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그 사람들 중에서 사업에 동의한 자. 이 자들이 뭐가 된다? 조합원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아까 무슨 대상이고 매도 청구로 내쫓아서 근데 누구도 있다냐? 그 안에 토지하고 건축물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에서 두 개를 다 가져야 조합원인데 내가 땅도 갖고 있고 건물 갖고 있다가 건물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 따로 나오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 따로 두 사람이 분리돼 버렸죠. 그게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이 말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따로 건축물 소유자 따로 돼버렸잖아. 그럼 이 자들은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이 아니다. 아니죠.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 이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이자들도 무슨 대상? 팔고 떠나라.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또 이건 무슨 말이죠? 자,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또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한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성하죠?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 하게 되고 그 어떤 토지 등수자들은 주민 대표회라는 걸 구성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그때는 토지 수자들이 모여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걸 구성한다. 그랬었죠? 바로 그렇게 되잖아. 그런데 그 중에 뭐 하는 사람 있죠?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또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되는 것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조합 설립할 거래. 싫대. 시장운수 안 맡기겠대. 우리가 하겠다는데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시장운수가 하는 것에서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그 동의하지 아니한 이 조합 설립하들 이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우리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싸가지 없는 규정입니다. 이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시장운수나 주택공사들이나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되는 거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동의하지 않았죠? 자기들이 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럼 조합을 설립하는 게 무슨 범죄 행위입니까? 아니야. 토지 등 소유자들은 당연히 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는데 그 조합을 설립하려고 했더니 아까 조합장들이 다 해쳐먹는다. 뭐 이런 소리 나왔죠? 조합원끼리 분규, 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지들이 그냥 누가 하기로 하고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 하기로 안 하고 또 신탁업자한테 맡겨서 하기로 하는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들 걔들이 하는 걸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강제로 팔고 떠나라는 매도 청구 대상으로 만든 건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나는 조합을 설립하려고 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그랬어? 자기들이 그냥 시장운수 하기를 원한대. 그래서 시장운수가 사업시행자 되는 거로 밀려버렸어. 내가 졌어. 그래서 시장운수가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시장운수가 날 보더니 뭐라고 하더냐. 자, 저기 그냥 저를 믿고 제가 사업시행하는 거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당신한테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와서 시장운수 새끼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와서 말하니까 너는 시장운수인 내가 사업시행하는 것에서 반대했으니까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건축물, 토지 건축물 팔고 떠나라. 매도 청구를 행사한답니다. 그럼 내가 뭐랄까? 아이고 시장수님 아까는 제가 그냥 직접 조합 설립하고 싶었지만 이제 우리 위대하신 시장님께서 우리 사업을 직접 하신다니까 저는 믿고 저도 따라가려고 하니까 저도 그냥 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시장운수 새끼가 뭐란다? 뭐 일 없어 필요 없어 가랍니다. 매도 청구를 행사해서 강제로 내쫓겠답니다. 이건 무슨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놨습니까? 아니 시장운수가 사업시행자 되면서 동의하지 않은 게 무슨 죄를 저지른 겁니까? 그걸 매도 청구를 행사한다는 이거는 너무 시장운수 새끼들한테 너무 지들 편에 쓰도록 강요하는 아주 싸가지 없는 그런 법 규정이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아셨죠? 여기까지가 수용과 매도 청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분양시청으로 들어가죠. 이제 어디가 끝났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들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런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죠?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자. 아까 뭐까지 맡았었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서로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시행 방법 살펴봤고 사업시행에서 필요한 조치로서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것들 두 번째 거기는 무슨 사업에서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실제 거주하는 분들 나가서 모을 수 있는 뭘 만들었죠? 임시 수용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 요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는 거 수용인데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수용 사용에 관한 게 있었고 더 나가서 매도 청구 네가 갖고 있는 토지 거점을 너 팔고 여기 떠나라 매도 청구권 등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제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상태에서 며칠 내 60일 내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라 해야 되냐? 자, 드디어 우리 뭐 받았으니까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고 인가받았으니까 지금 있는 13평짜리 아파트 철거하고 거기다 30평짜리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으면 뭐 들어서 분양시청 들어오세요 라고 이제 뭐 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뭘 받아야 된다? 분양시청을 받는 겁니다. 60일 내에 통지를 해야 되죠. 뭐라고 통지한다? 지금 있는 아파트 철거하고 새로 짓게 되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 부담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시청 기간 드릴 테니까 그 기간 내에 분양시청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걸 통지하고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 받는다? 분양시청 받는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다시 이제 분양시청입니다. 자, 그때 언제 간다?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었으면 이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났죠? 그럼 사업시행 인가고시 했으면 그로부터 며칠 내? 60일입니다. 60일 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하고 분양시청 연락을 통지합니다. 누구한테 통지하는가? 그 아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하랍니다. 그래 놓고는 그 통지한 날로부터야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쓴 날로부터 하면 틀려요. 통지한 날로부터 이게 중요해.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쓴 날 틀리고 60일 이내에 통지했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뭘 드린다? 분양시청 기간을 드립니다. 요 기간 내에 분양시청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걸 사실한 거죠.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면 없는 법인에서는 20일을 분양시청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가 분양시청 기간인데 다만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면 20일을 연장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분양시청을 받는 거죠. 근데 그때 뭐 하는 사람이 있다? 현금 청산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첫째, 분양시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 예, 분양시청 하랬더니 안 한답니다. 안 했어. 그럼 분양시청 하지 아니한 자들은 현금 청산에서 떠나버리죠. 두 번째, 분양시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시청을 뭐 한 사람이 있다? 중간에 철회한 자. 예, 분양시청했다가 중간에 철회한 자. 또는 세 번째, 관리처분계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 요 세 사람은 뭐 된다?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현금 청산했죠. 그때 언제까지 하죠? 현금 청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요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가 받았으면 이제 뭐 하느냐?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때 인가 받은 더 90일 이내에 돈 주고 떠나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기존 건축물 철거 들어가는데 그럼 철거 들어가기 전에 90일 이내에 돈 줘가지고 현금 청산 시켜주고 떠나보내는 거죠. 그래서 분양시청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시청을 중간에 처리한 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무슨 대상이다?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데 언제까지 현금 청산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줘야 됩니다. 자, 현금 청산하고 남은 자녀분이 있대. 그럼 남은 건 뭐 해야 되죠? 첫째,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 계획이 정하는 목적으로 해서 보류주로 남겨두거나 또는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하는 걸 무슨 분양을 하죠? 이게 일반 분양이야.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하는 걸 우리가 흔히 일반 분양이란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 분양을 한 거고 보류지라는 것 일정한 목적에서 남겨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완성됐으니까 건축물도 있겠죠. 그런 토지나 건축물을 보류주로 남겨두거나 아니면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하는 일반 분양에도 좋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분양시청에 관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온다?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게 나오는데, 이때 관리처분 계획부터 나오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 봤던 것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봤던 건 어디부터 썼죠?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부터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어떻게 선정한다?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장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그때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이 정해주는 경제입찰 방법으로만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밖에 안 된다. 그때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는 언제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 인가받은 후에 어떤 방법을 한다?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자, 시장우수나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일 때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된 이후, 지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는데, 다만 주민대표회하고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시공자 추천권을 갖는데, 그때는 경제입찰 방법으로 추천한 자를 경제입찰법으로 추천하는데, 이때 경제입찰은 세 가지야. 일반 경제입찰, 제한 경제입찰, 지명 경제입찰 방법으로 추천받으면 그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때 사업시행자고 시공자고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선정된 시공자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그 시공자고 모두 같이 체결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따라서 시공자가 철거공사도 병행해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이 안에 실제 거주하고 있던 분들에게 그분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원칙은 임대주택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을 융자선에서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먼저 해주고, 그래서 들어간 사람은 1000명 중에 500명은 그렇게 임대주택이나 전셋집에 들어갔어. 나머지 남은 500명은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 여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나머지 500명은 여기에 누가 갖고 있는 땅이 있단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단체, 심지어 개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시설을 임시수용소를 설치해서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하고 지방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사용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는 그 사용을 거절할 수 없고, 그때 사용료 대부로도 면제해서 공짜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공사가 다 끝났다. 정비사업이 다 끝났어. 어디야? 여기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수용소 설치한 거, 여기 있던 거, 그것도 다 철거하고 원사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그때 원사회복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단체나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토지나 건축물에 손실이 봤다면 그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자, 토지 등을 취득, 한마디로 수용이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에서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해서만 그때는 수용할 수 있고, 가로택 정비사업에는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없다. 가로택 정비사업은 수용은 안 되고 취득은 안 되고 뭐만 된다? 매도 청구 대상만 된다 이 말이죠. 자, 수용과 관련돼서 공익사업법에 있는 규정하고 정비법에 있는 규정하고 서로 다르면 그때는 무슨 법? 정비법에 있는 규정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법, 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법에 있는 걸 준용합니다. 정비법에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공익사업법에 있는 것을 준용하죠. 그때 정비법에 특별한 규정, 특례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첫째, 사업인재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답니다. 언제부터?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이때부터 사업인재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대. 결국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받고 그게 고시되는 순간 수용권인 사업인재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만 시장운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면 시장운수는 지가 사업시행 인가권자니까 지가 저한테 인가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지는 직접 사업시행 계획서를 수립한 걸 바로 고시만 해버리면 그때부터 사업인재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재결신청. 언제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재결신청 들어갈까? 사업시행 기간 이내만 재결신청하면 됩니다. 세 번째, 현물보상도 가능하죠.
준공 인가받은 이후에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까지만 기억합니다. 매도 청구라는 건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택 정비 사업에서는 매도 청구가 가능한데 첫째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분들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니들은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을 팔고 떠나라. 두 번째 재건축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원래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인데 그게 두 개를 다 갖고 있다가 그걸 분리시켜버렸어. 그래서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분리가 돼버리면 건축물하고 토지가 분리되면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니들도 팔고 떠나라. 세 번째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들이 지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그걸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대. 그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죠? 여기까지. 자, 마지막 분양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분양시장이죠? 자, 언제부터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시장에 등을 토지동시장에 통지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하고 분양시장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했죠. 그럼 그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하고 분양시장을 통지했죠. 그로부터 통지한 날로부터 분양시장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드리는데 분양시장 기간이야. 근데 20일은 뭐 할 수 있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정하면서 연장할 수는 있죠. 이때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첫째,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세 번째,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으면 이분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됩니다. 자, 남은 게 있다면 총 여기서 주고 나서 분양하고 남은 게 있어요. 그거는 보류지로 남겨두거나 조합원 외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일반 분양할 수 있단다. 여기까지가 좀 남았고 마지막 넷째 시간째는 후반부 이제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된 일부 내용들이 있겠죠. 그들은 후반부 마지막 시간에 살펴봅니다. 쉬었다 갑니다.